그럼 여기서 우리 한국은 어느 편에 쓸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선 경제를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일본이 무역국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은 무역이 일본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80%가 넘습니다. 우리 한국은 무역이 안 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무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통계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1621억 달러로 일본과 미국 걸 합친 것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 역사는 중국 역사와 쾌를 같이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이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저런 분열의 시대로 들어갔을 때, 소위 삼국시대에 있죠. 우리 삼국지를 읽어보는. 위진남북조라는 분열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삼국시대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자 우리도 통일신라가 등장했어요. 중국이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로 들어갈 때 우리는 후삼국이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중국이 송해에 의해서 통일될 때 우리는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요. 중국이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될 때 원을 배경으로 하던 고려가 무너지고 명을 배경으로 하던 조선이 있었어요. 19세기 말 중국이 서구의 침략을 받을 때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받았어요. 현재 중국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대만과 중국으로 쪼개져 있어요. 우리는 남북으로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중국이 분열되면 우리도 분열되고,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도 통일되고, 중국이 분열되면 분열되고, 중국이 통일됐는데, 단 송나라가 무너지고 원나라가 들었을 때 원나라를 오랑캐라고 거부했다가 우리가 몽고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또 좀 밑에 파란 줄로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될 때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했다가 청나라에 두 번에 걸친 호란을 겪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크게 보면 중국과 역사의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국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얻어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통일되는 건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죠? 대만을 통일하는 건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과 역사에서 생각하는 시간은 조금 달라집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럼 우리도 시간 문제겠죠. 누가 한반도를 통일하겠어요? 중국에 가까운 나라가 한반도를 통일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크게 보면은 소위 삼국의 반중 연대에서 우리 한국은 사실 이탈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은. 20세기 들어와서 동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DJ의 소위 햇볕 정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중국이 최대 수출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좁혀 들어가서 일본은 대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한일 합방을 앞두고 일본의 실력자 두 사람이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두고 논쟁을 했어요.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을 이끈 세력이 둘이에요.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관료를 배경으로 하는 세력이고, 야마카다 아리토모라는 건 군부를 배경으로 한 세력이에요. 근대적인 군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건가를 두고 논쟁을 했어요. 우리가 한반도를 병합한 원흉으로 이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토는 직접적인 한일 합방을 사실은 반대했어요. 이토는 한일 합방을 하면은 열강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견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일본 영향력 안에 넣고 경제적인 이득만 취해오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기에 비해서 야마카다 아리토모라는 사람은 러시아나 중국이 한반도를 먹으면 그 다음 타깃이 우리 일본이 된다. 한반도는 우리 일본의 생명선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합해야 한다. 합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소위 이게 생명선과 이익선 논쟁이에요. 또 이러고 보면 한반도를 영향에 두고 이익만 갖고자. 야마카다 아리토모는 아니다. 우리 생명선이기 때문에 저걸 우리 걸로 합쳐 놔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한일 65년 수교를 앞두고 구보다 망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였던 구보다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일본이 안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거다. 그러면 한반도는 공산화돼서 너희들 지금 더 어려워졌을 거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그런데 니시하라 하루라고 하는 와세다 대학 총장을 하신 분이 있는 저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그분이 와세다 대학이 끝난 뒤에 와세다 대학의 EU센터라는 것이 독일에 있어요. 총장이 끝난 뒤에 예우로 거기에 소장으로 가서 그냥 쉬쉬게 했는데 그때 EU가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 통합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언젠가는 우리 중국, 일본, 한국도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소위 5개국 5개 대학 협의체라는 걸 만들려고 한국에 와서 저보고 고려대학을 소개해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유학할 때 총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통일전망대를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김 교수, 1910년 한일 합방은 불가피한 현상이었어. 만약 우리 일본이 안 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거고 러시아가 먹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북한처럼 돼 있을 거다. 그렇게 결과도 잘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노인이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운전만 하고 있었더니 이분이 김 교수 어떻게 생각해? 하고 몇 번 다그쳐 묻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일본 사람들의 지식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길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집어갈까 봐서 걱정이 돼서 집어갔다고 해서 도둑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벌거졌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상당한 지식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 일본의 지도층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일본이 돈으로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보상하는 게. 근데 보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식민지 지배가 불법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강제노역에 보상을 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아베 아버지,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65년 한일 반공 협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삼국 반중 연대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이건 미국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다툴 때 미국에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이건 뭐냐? 미국이 묵인하고 있었다. 미국 묵인하에 삼국 반공연대를 반중연대로 갖고 가려고 걸 이탈하고 있는 한국을 길들이게 하는데 미국도 동의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우리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에 우리 혹독한 수업료를 냈어요. 롯데그룹은 거기서 전면적으로 철수를 했고 현대자동차도 그때 입은 타격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드 문제를 겪으면서 중국, 일본도로 수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수출을 다변화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도 보이지만 우리가 겪어서 느끼는 거하고 그냥 책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한테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면은
수출을 다변화시켜 놔야 한다. 다변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면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해서 일본 상품에 영향을 안 받은 게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 전부 다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품의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시키는 작업을 빨리 해야지 일본의 그런 그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은 큰 교훈이다.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의 다변화, 일본에 대해서는 부품의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이건 잘하게 되면 결국 한 단계 레벨업 될 거다. 한국 경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미국은 어떤 나라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1905년 그 카스라 일본 의상과 미국 국무장관 태프트가 만나서 소위 필리핀은 미국이 가지고 한반도는 일본이 가질 걸 밀약했어요. 1950년에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는 미국의 방어권 밖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6.25가 일어난 거예요. 김일성이나 모택동이가 한반도를 우리가 침략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해서 안심하고 남침을 개시한 거예요. 65년 한일 수교에서는 결국 36년간의 불법 지배에 대한 사과 없이 반공연대를 만드는데 급급해서 결국 사과를 하지 않게 했고 그것이 지금 한일 간의 쟁점으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해 거꾸로 지소미아를 처리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니까 거꾸로 일본한테 경제 보복을 처리하라고 해야 할 텐데 지소미아 처리만 요구하고 경제 보복 처리는 미국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 중국을 겨냥한 건 명백해요. 트럼프가 한국한테 5조 원을 국방비를 요구했어요. 한국의 돈을 가지고 한국을 중국에 대한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미국이 6.25 때 우리를 구해주고 한 게 대단히 고맙지만은 미국은 미국의 사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꼭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미국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지금 주일 대사가 부임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일본 외무상에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주일 대사라도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인맥도 있고 그런데 안 만나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주변 국가 중에서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민족이 별로 없어요. 중국을 지배했던 몽고가 중국에 동화됐어요. 청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이 중국에 동화됐어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독자적인 문화를 2000년 이상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뭔가 저력을 갖고 있는 거다. 그만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1950년 6.25로 우리 서울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폭파하면서. 지금 한번 서울을 보세요. 70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저는 20세기의 기적이다. 한국은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것도 현재는 약간 오르락내락 하고 있지만 세계 무역 규모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GDP 세계 10위, 1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우리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5번, 6번, 10위 안에 있는 나라 굉장한 나라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9세기 말기처럼 러시아하고 손잡자, 청나라하고 손잡자, 일본하고 손잡자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일본한테 맡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불안한 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하거나 중국하거나 일본하고 이런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남북 분단에 있는 거예요. 남북 분단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게 굽힐 필요도 없고 일본한테 그럴 필요도 없고 미국한테 그럴 필요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 통일의 문제가 한국 역사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과제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통일해갖고 돈 만들고 복잡하고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예요. 세계 어떤 나라도 한 민족이 영원히 쪼개져 있는 법은 없어요. 우리 삼국도 결국 하나로 통일이 됐고 후삼국도 결국 하나로 통일했어요. 북한과도 통일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시간이 역사의 시간과 현재 우리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은 언젠가 통일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할 건가 말 건가를 갖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통일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사적 인물론자들이 만든 도표기는 합니다만은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단선적으로 발전된다고 전부 생각했어요.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제 사회, 다음에 공산제 사회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이제 우리가 명백해졌는데 적어도 과거에 대한 분석은 가장 과학적으로 된 분석이에요. 그런데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반드시 독재 권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독재 권력을 우리가 절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재 권력은 고대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현대에도 있지만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나타나는 독재 권력을 우리가 절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는 역사의 필연의 코스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의는 시간이 가면 그냥 자본주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되면은 자기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니까. 합리적인 사회에서 독재는 용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절대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걸 적극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역사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양사회에서 배운 계몽군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결국 혁명에 의해서 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절대주의 군주들은. 그런데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이 이론을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에 안 맞아요, 이게. 일본이 현재는 자본제 사회예요. 과거에 봉건제 사회였어요. 그럼 그 사회에 독재 권력이 있었냐? 명치우 신에서부터 1945년까지가 바로 독재 권력이에요. 절대주의예요. 그런데 일본의 절대주의자들은 서구와는 달리 근대화를 적극 추진했어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사적 인물론자들이 서구의 자료를 가지고 역사를 연구해서 세계 모든 역사는 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 그거 맞지 않는다. 일본의 절대주의자들은 앞장서서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몰락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디에 속하냐? 그래서 일본 역사들이 역사는 복선적으로 발달된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과거에는 봉건제 사회였다고 치면은 그 사이에 독재 권력은 누구예요? 박정희 시에서부터 노태우 시에는 군사정권이겠죠. 그럼 우리 독재 권력은 일본형으로 근대화를 추진했는가? 서구처럼 근대화를 반대했는가? 어느 쪽입니까? 근대화를 적극 추진했어요. 일본형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근대화가 되면은 독재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박정희 씨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씨 생각은 내가 보릿고개도 없애주고 이만큼 먹고 살게 하는데 내가 조금 임기 한두 번 더 한다는 게 뭘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구치라고 하는 일본의 평양에 가서 3년 있었고 서울에 1년 있은 역사학자 저널리스트가 조선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김일성이는 북한은 A라는 답만 나오게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99%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씨는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주의 국가니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줘놓고 A라는 답 하나를 왜 A 안 썼느냐고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신 때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비명소리 한국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북한은 아주 이상적인 국가다. 박정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70년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빠가, 일본 국민이 빠가. 결론은 그런 거예요. 박정희 씨는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면은 독재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북한은 잘 되고 남한은 잘못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일본 사람들이. 현재 북한은 그럼 어떤 사회냐. 북한도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건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50년 후에 100년 후에 될지 모르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그 특권이 용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내놓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도상국의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간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근대화를 거부하면은 서구에서처럼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의 붕괴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일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논쟁하지 말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